네, 반갑습니다. 자, 2024년 11월 2일 시험, 강원, 울산, 인천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서 제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올라갈 때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험을 이미 치신 분들은 아마 안 보실 거예요. 아마 새롭게 2025년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그거 한번 고민해 볼까 하고 이제 아마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일종의 홍보예요, 홍보. 이렇게 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강의를 보시겠죠. 뭐 아무튼 간에 간단하게 총평 말씀드리자면, 네, 솔직한 마음으로 난이도가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다 해서 완전히 쉬운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닌데 대부분 문제들이 조금 평이했고 조금 걸리는 문제가 제 생각에는 한 두 문제쯤 보이는데 이것도 충분히 공부하셨고 저랑 강의하시면서 제 강의 들으시면서 심화까지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제가 심화 같은 경우는 조금 선택적으로 들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수능형 문제풀이 기본은 제가 반드시 들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거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만 해도 최소 95점은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20문제 중에서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한 문제 정도 틀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격선이 아마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여러분들이 생물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 과목 중에서 생물만 따로 보자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합격선은 95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두 과목 있죠, 전공 과목. 그 두 과목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조금 부족했다 또는 조금 시험을 잘 못 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0점, 생물이 100점이 나와야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 그 카페에서도 제가 11월 2일 당일날 제가 12시쯤에 시험이 끝나자마자죠, 거의 시험이 끝나자마자 가답안 제가 문제를 다 풀고 답안 다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00점 받았다고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100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100점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전 기쁘죠.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홍보예요. 제가 얼마나 잘 맞췄냐, 얼마나 네 강사가 얼마나 잘하냐, 뭐 이런 걸 아마 보러 오신 거일 텐데, 아무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생물의 특성 중 적응과 진화의 예로 옳은 것은, 자, 적응과 진화라 그랬었죠. 적응과 진화. 자, 1번,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이거 뭐예요? 분열법 한다, 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거는 유전과 생식 얘기하는 거고요. 생식과 유전에 상관없어요. 개구리야는 올챙이를 거쳐 개구리가 된다. 이거는 발생 얘기하는 거고요. 발생. 그다음에 사람의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땀 분비를 촉진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한다. 이건 뭐예요? 항상성 유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항상성 유지. 4번,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 건조한 환경에 살기 어렵다. 이제 정답은 4번이죠. 요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많이 했던 거고, 크게 어려운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응 진화랑 관련된 문제가 우리 이제 수능형 문제풀이 강의에 문제 다 녹아들어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2번 바로 넘어갈게요. 추가 설명할 건 따로 없어요. 표는 사람의 기관계랑 각 기관계에 속하는 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 골라라. ABC가 소화, 신경, 호흡 중에 하나래요. 폐 기관지 있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호흡계 얘기하는 거고, 위 소장이 있으니까 뭐 소화계 얘기하는 거고, 대뇌 연수 있으니까 신경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배설계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1번, 대장은 배설계에 속한다. 저 이번 문제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지? 내가
혹시 무당인가? 물론 무당은 아니에요. 실제 무당은 아닌데 제가 그때 파이널 때도 그랬지만 이상하게 대장 문제를 가지고 배설계에 해당하냐는 물어보는 문제가 많다 그랬었어요. 의외로. 왜냐면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는 긴장이 되니까 이게 안 볼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답 1번이란 뜻이 아니에요. 배설계에 해당한다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에요. 대장은 배설계가 아니라 소화계다라는 얘기. A는 소화계 아니죠. A는 호흡계죠. 이건 아니고 요게 맞는 표현이죠. 4번 C에서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흡수한다. C는 신경계니까 영양소 분해 흡수는 소화계에 가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다. 그렇죠? 오케이. A는 호흡계죠. 됐습니다. 아무튼 대장은 제가 배설계가 아니라는 얘기를 몇 번 했다는 얘기 그거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넘어가서 생물 구성 단계 요거는 제가 기본이라 그러면서 제가 기억나요. 첫 시간에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개념 강의가 이제 기출 문제 풀이 우리가 기본 강의 있죠. 기본 강의. 기본 강의가 우리 그 강의 제목이 비상구라고 하는데 이 강의 할 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자, 분자 다음에 세포, 그 다음 조직, 그 다음 기관, 개체 순서는 기억하라. 요건 아주 기본적인 거다. 그 다음에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 개체군이 모이면 군집, 군집의 환경까지 합쳐지면 생태계다까지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세포 조직 기관.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됐죠? 어려운 거 없고. 4번 대사량과 대사성 질환에 대한 설명이래요. 옳은 것만 골라라. 대사성 질환은 물질 대사의 이상으로 발생한다. 그죠? 이게 정의죠. 대사성 질환의 정의. 니은 대사성 질환의 예로 고혈압이 있다. 그죠? 이거 말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만이라든지 고지혈증, 그죠? 뭐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죠? 그런 것들도 다 대사성 질환에 들어간다. 디귿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 최소한이라고 했으니까 생명 유지에 쓰는 거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초대사량 얘기하는 거죠. 활동대사량이라고 한다? 틀린 표현이네. 그 정답은 기억니은에서 1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쳐서 1일 대사량이라고 하죠. 오케이.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정말 기본적인 개념만 딱 알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5번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번 관련된 문제 제가 요 그림 저랑 많이 풀었죠. 봅시다. A는 DNA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뉴클레오 솜 얘기하는 거고 뭐로 구성되어 있다? DNA와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다. 자, 가와 나는 한쪽 부위 얘기하는 거죠. 요거 뭐예요? 염색 분체. 마찬가지 나도 염색 분체.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염색체. 이렇게. 1번 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섬 아니죠? A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야 되겠고 2번 B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아까 설명했던 거. 그 다음에 3번 가의 상동 염색체는 나이다. 가, 나 둘 다 염색 분체 얘기하는 거죠. 틀렸네. 그러면 상동 염색체란 뭐라고 해야 돼?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니까 요렇게 요 친구랑 이 친구가 그 관계죠. 상동 염색체 관계죠. 4번 가가 부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나는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상동 염색체일 때 요게 아빠 거라면 이게 엄마 거다 이 뜻이에요. 분체는 무슨 관계? DNA 복제된 관계. 그래서 틀린 표현이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죠? 할만하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그림만 잘 이해했다면, 그죠? 요게 아마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지 하셨을 수도 있는 문제. 6번 유전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전병 물어봤네요. 다운증후군은 다운증후군은 상염색체인 21번 문제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나타나죠. 클라인펠터증은 사람의 상염색체는 정상이다. 그죠?
X, X, Y로 구성된 게 클라인펠터 증후군인데 상염색체는 정상으로 나타나죠. 성염색체 문제가 있는 거니까. 3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염색체 비분리 현상. 염색체 비분리면 염색체 돌연변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우리가 다 했죠. 이 친구는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이다. 4번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염색체 전좌가 아니라 결실이죠. 결실. 5번 염색체 결실. 틀린 표현이다. 정답은 옳은 것 골라 그랬으니까 2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7번 그림 가와 나는 어떤 동물의 분열 중인 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다. 제가 이제 이런 문제도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그림 보면서 항상 세 가지를 쓰라. 제가 약속하자 그랬었죠. 꼭 세 가지를 써라. 첫 번째 뭐? 그렇죠. 핵상 써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문제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쓰라 그랬어요. 두 번째 시기를 써라. 세 번째 DNA량을 써라. 요거를 꼭 기억하고 쓰라 그랬어요. 문제 보기도 전에. 그러면 가를 봐요. 그럼 핵상이 어떻게 돼?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고 모든 염색체라 그랬으니까 2에는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시기는 지금 가운데 쭉 배열한 상태니까 중기야. 그런데 이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니까 감수 1분열 중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DNA량은 지금 보니까 하나당 2개씩 존재하니 얼마? 8. 됐죠? 오케이. 마찬가지. 나 또 1, 2, 3 쓰면 돼. 자, 핵상. 그렇죠. 그대로 2에는 4. 2번. 시기 언젠데? 지금 염색체가 이렇게 상동 염색체끼리 또 이렇게 따로 다 분리가 돼 있고 중간에 서 있으니까 체세포 분열 중기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DNA량은 얘랑 똑같네. 8.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보러 가는 거야. 1번. 가는 감수 2분열 중기이다. 아니지. 1분열 중기잖아. 적어놨잖아. 2번 이가염색체는 가에서 관찰된다. 그죠? 요게 지금 요 모양 자체가 이가염색체죠. 관찰되지. 가와 나의 액상은 서로 다르다. 아니지. 2N 똑같잖아. 나 과정에서 정자옥은 난자가 체세포 분열이라 했으니까 난자 정자 만드는 거는 가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정답은 옳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2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도 저랑 같이 이제 파이널까지 연습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걸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거 매번 강조했거든. 제발 그리라고, 제발 쓰라고. 자, 넘어가서 8번. 다음은 배양 조건에 따른 집신벌레 A종과 B종의 개체군 생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골라라. 자, 이 문제는 보시면 지금 곡선이 이제 이렇게 S자형 곡선만 그려져 있죠.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생장 곡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S자형 곡선이라고도 불렀죠. 하지만 여기 그림에서는 현재 이론 곡선은 따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론 곡선은 이런 형태가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J자형 곡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나 다 전부 다 이론 곡선은 다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냥 그림상 그리지 않을 뿐인 거죠. 오케이. 자, 1번. 가에서 A종은 환경정을 받지 않는다. 실제 곡선은 제가 항상 환경정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2번. 나에서 B종은 J자형을 나타낸다. 아니죠. S자형이죠. 지금 S자형. 그 다음에 3번. 다에 나타난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은 편리공생이다. 얘랑 지금 단독 배양했을 땐 잘 자랐는데 둘 다 감소했죠. 그럼 감소했다는 얘기는 뭐가 돼요? 그렇지. 서로 뭐 했다? 경쟁했다는 뜻이겠지. 편리공생이면 한쪽은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손해나 이익이 없고 다른 하나는 이익을 받아서 크게 성장을 해야 돼요. 틀렸고. 다에서 A종과 B종은 생태적 지위가 중복된다. 그죠? 제가 비상구 기본 개념 강의할 때 생태적 지위는 먹이 지위와 그다음에 공간 지위를 합친 말로 요게 중복되면은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 경쟁을 하거나 분설을 하거나. 지금 경우에는 경쟁했으니까 중복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옳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4번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가서 9번.
사람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신경과 호르몬의 신호 전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 그리고 표적세포로 간다. 그죠? 혈액을 통해 흐르는 거. 그 다음에 호르몬은 매우 적은 양으로도 생리작용을 조절할 수 있다. 그죠? 제가 설명할 때는 미량으로 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량으로. 적은 양이란 뜻이죠. 3번 신경에 의한 효과는 일시적이지만 호르몬에 의한 효과는 지속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비교할 때 신경은 마치 전기 신호 같은 거라서 뿅뿅뿅 가는데 호르몬은 혈액턱 움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범위도 넓다. 그런 설명을 했었어요. 티록신이 표적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신경신호 전달의 예의다. 자, 티록신은 뭐예요? 그치? 우리가 알다시피 자, 한번 해볼게요. 시상하부의 색을 조절을 하죠. 시상하부.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 그 다음에 갑상샘. 그 다음에 표적세포 순서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시상하부에서 뇌하수 전엽으로 TSH, RH가 분비가 되고 뇌하수 전엽에서 갑상샘으로 TSH가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티록신이 나와서 표적세포로 갈 건데 그때 TRH, TSH, 티록신 전부 다 뭐다? 호르몬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호르몬 경로와 신경계 경로를 구분해서 외우라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근데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신경신호랑 관련 없이 호르몬에 의해서만 발생하니까 호르몬 경로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네. 옳지 않은 것 골라라 했으니 4번 하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시험 치시러 가신 분들은 시험 칠 때 내 목소리가 들렸을 거야. 10번 분국 상태인 뉴런에서 한 지점에서 분포하는 이온과 막단백질 나타낸 것이다. 설명을 적어놨죠. 나트륨, 칼륨 펌프다. 그럼 두 가지가 남았네. 나트륨, 칼륨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여기에 이 친구가 힌트가 되겠네. 제가 설명할 때 그 얘기 했었어요. 칼륨 통로 같은 경우에는 분국 상태일 때 살짝 열려있는 특징이 있다. 그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칼륨이 되면 얘는 뭐가 된다? 나트륨 통로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문제 풀러 가보자. 1번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바깥보다 안쪽이 더 높다. 아마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1번 하셨을 거야. 왜? 제가 이거 드립 쳤거든. 이거 아마 잘 기억하신 분들은 이거 문제 바로 풀었을 거예요. 나 밖에 안 나가. 기억나요? 나 밖에 안 나가. 이거 외우라. 이거는 항상 그렇다. 물론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게 무조건 맞다고. 그러면 나트륨 딱 보는 순간 어디가 높다? 아니 높다? 틀렸네. 왜? 밖에 높으니까. 이래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여러분 이건 꼭 외우세요. 요거는 외울 팁까지 내가 줄게 하면서 외우기 시켰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그 중에 나온 거예요. 그냥 딱 떨어지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도 봅시다. 역치 이상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이온이 가를 통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그죠? 지금 자극받았다 이 말이니까 나트륨 이온 통로가 작용했다 이 말이죠. 재분국 때 나를 통해 칼륨 이동이 일어나죠. 재분국 때는 칼륨 이온에 의해 가지고 내부에 있던 게 밖으로 나가는 거죠. 4번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 이온 이동할 때는 ATP 쓴다. 그죠? 이거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농도를 역행해야 되기 때문에 ATP 에너지를 꼭 써야 된다 그랬었어요. 나머지 여기서 일어나는 칼륨 통로랑 나트륨 통로는 ATP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외우라 그랬어요. 정답은 틀린 것 골라라 했으니까 1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11번. 11번 문제, 그 근수축 문제인데, 자, 아마 요거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보고는, 교수님이 알려준 거 요거 써먹으면 되겠다 아마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0.4에서 0.6으로 변화했는데, 가의 길이가 어디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지금 가운데가 여기가 Z선인데, 여기에 Z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 전체가 I 되죠. 그럼 여기 일부분, 절반을 뭐라고? 2분의 i대라고 그랬어요. 그럼 2분의 i대가 크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 0.2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이 0.2만큼 증가했으니까 그럼 얘도 증가하겠지. 왜?
얘가 지금 현재 전체 x가 전체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얘가 증가하면 얘 따라 증가한다. 내가 증가하지만 얘는 0.4만큼 증가하니까 3.0이 되겠네 까지 했던 거. 제가 심화 파트 할 때 그 얘기 했었어요. 수치 계산법하고 그 다음에 변화량 계산법이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화량 계산법으로 이렇게 본 거죠. 1번 근육이 수축할 때 가의 길이 감소하고 당연한 거죠. 근육 수축한다는 거는 x 길이가 감소하는 거니까 가 길이도 감소한다. 나의 길이는 t2일 때보다 t1일 때 더 길다. 아니죠. 나 같은 경우에는 요게 h대 얘기하는 건데 h대는 t2보다 t1일 때 짧죠. 왜? 이게 길이가 더 짧잖아. 여기 더 길고. 같이 따라 움직인다 그랬었죠. 다는 2.8이 아니라 3.0이죠. A대 길이는 T1, T2. T1에서보다 T2에서 더 짧다. 이런 표현 못 쓴다 그랬어요. A대는. 왜? A대는 언제든지 길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일정이죠.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1번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12번. 자, 미토콘드리아에 일어나는 세포호흡이다. 가는 뭐예요? 들어가는 거니까 O2, 나는 나가는 거니까 CO2. 이 과정은 동화작용이 아니라 이화작용. 가는 산소, 나는 폐포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거는 노폐물이니까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 제가 이거 엄청 강조했었어. 모두가 아니다. 제발 ATP랑 열 에너지다. 그러니까 모두라는 표현이 있으면 틀렸다 했던 것까지.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너무 쉬웠다. 넘어갈게요. 13번.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다. 가와 나는 각각 B랑 T 림프구 중에 하나인데 옳지 않은 거. 자, 한번 적어봅시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이걸 잡아먹는 작용을 하는 게 대시기. 그 다음에 이걸 인지하는 게 보조 T 림프구. 그 다음에 분화돼서 항체를 만드는 이 친구가 형질세포. 분화되기 전 단계를 B세포. 오케이. 끝났네. 1번 항체는 병원체 X에 결합하겠죠. 그죠? 결합해가지고는 이제 나쁜 작용을 막는 기능을 하죠. 2번 항체에 의한 방어작용은 세포성 면역이 아니라 체액성 면역이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3번 가는 대식세포 표면에 제시된 항원 조각을 인지한다. 그죠? 여기는 보조 T 림프구가 대식세포로부터 인지를 받죠. 4번 나중 일부는 기억세포로 분화한다. 그죠? 여기는 그림에 안 나와 있는데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를 만든 특징이 있죠. 그래서 기억세포는 나중에 향후에 이 병원체 X가 다시 재침입했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형질세포랑 여러 개의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더 많은 농도 또는 더 많은 양의 항체를 만들어낸다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기억세포로 분화된다. 맞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자, 14번. 그림과는 어떤 동물의 체세포 분열이래. 이런 거 자세히 가라 그랬어요. 체세포 분열이구나. 세포 한 개당 DNA량 변화구. 그 다음에 나는 1, 2, 3 중에 특정 시기에 관찰되는 세포다. 모든 염색체다. 이런 것도 체크하라 그랬죠. 옳은 거 모두 골라봐라. 기억봐. 1에서 염색체 수가 2배로 이거 우리 기출 문제 있어요. 우리 수능형 문제풀이 책에 그대로 있어요. 이거 보고 놀랬어. 나 좀 무당할까봐. 물러거라. 그죠? 염색체 수가 2배가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DNA량이 2배라고 제가 얘기를 매번 했었어. 염색체 수 안 변해. 이게 2배인 거지. 2에서 나를 관찰할 수 있다. 지금 뭐예요? 중기세포니까. 그죠? 2번이 이제 핵분열 중인 거죠. 나 맞고. 그 다음에 3에서 형성된 딸세포의 핵상은 이해는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지. 체세포는 변화가 없잖아.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아마 틀렸던 분들이라면 4번 했을 거야. 기억을 순간 2배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2배 맞지 않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넘어갑니다. 15번. 그림은 정상인의 혈당량 조절 과정에 관여하는 호르몬 ABC 작용이다. 가와 나는 각각 이자랑 부진속질이래요. 자, 지금 보니까 간의 글리코젠에서 혈액의 포도당으로 왔다 갔다, 즉 글리코젠과 포도당에 대한 이야기네요. 글리코젠이 포도당이 되는 건 혈당량을 증가시킬 거야. 혈당량을 증가시킬 거야. 그럼 증가시킨 거 누구? 그치? 글루카곤과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죠. 이 친구는 어디서 나와? 부신 속질에서 나오고, 그럼 이 친구는 이자가 되고 알파세포, 베타세포인데 글루카곤이 제가 알파세포, 나머지 하나가 베타세포니까 인슐린 확인, 글리코젠으로 바뀌는 거네.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그러면 합성하는 건 혈당량 낮추는 거죠. 맞네. 그죠? 이렇게 요약을 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헷갈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 인슐린이 베타라는 사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 외우는 팁까지 다 알려드렸었어요. 그죠? 오케이. 1번 기억세포에는 알파세포가 있다. 기억은 베타세포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나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한다. 속질이니까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해야 되겠죠. 3번 혈당량이 증가하면 A의 분비가 촉진된다. 그치, 혈당량이 증가하면은 이걸 감소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A가 분비가 돼야 되겠죠. 맞는 표현이고. 4번 B와 C는 길항이다. 길항은 뭐다? 서로 반대작용이니까 얘네 둘이의 관계를 얘기해야 되지. 얘네 둘이의 관계는 길항이라 부를 수 없죠. 왜? 똑같은 작용이잖아. 정답은 옳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3번 되겠습니다. 했죠? 좋아. 또 우리가 많이 했던 거 16번 그림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고, 나는 A와 B 중에 하나의 반응이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이다. A와 B는 각각 동화랑 이화다. 옳은 거 골라라. 자, 분자량이 크고 복잡한 물질, 크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분자량이 작고 간단한 물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그러면 작은 물질이 큰 물질 내는 게 동화작용, 뭐 합성작용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 반대가 뭐예요? 이화작용, 분해작용 이렇게 불렀죠. 그럼 지금 나 그림 뭐 얘기하는 거야? 에너지량이 감소해서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갔다. 그럼 이건 뭐다? 그렇지, 이화작용 얘기하는 거구나. A는 이화작용이다. A는 이화가 아니라 동화작용이다. 그 다음에 2번 세포호흡 과정은 A다.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니까 B라고 해야 되겠죠. 나는 B에서의 에너지 변화 맞네. 이게 정답은 옳은 거 골라야 했으니까 3번이고, 4번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라 했으니까 A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정답은 3번. 좋았어. 그 다음에 17번 표는 생물 다양성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예로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종, 유전적, 생태계 다양성 중에 하나다. 같은 종의 고양이라도 개체에 따라 털색이 다양하다. 뭐야? 유전적 다양성. 지구에는 열대우림, 초지, 습지, 갯벌, 이런 다양한 어떤 환경이 있다. 생태계 다양성. 아무것도 살지 않을 것 같은 사막에도 도마뱀, 딱정벌레 등 여러 종이 살고 있다. 뭐야? 종 다양성. 자, 옳은 것 골라래요. 1번 가가 높은 개체군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때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 아니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를 잘 견딘다 그랬어요. 2번 나가 높을수록,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쵸?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 문제로도 풀었어요.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종도 다양해지겠지. 3번 다가 높으면 먹이 구물이 복잡해져 생태계가 불안정한 게 아니라 안정해지죠. 먹이 구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안정하다 그랬어요. 4번 외래종의 유입은 항상 다를 증가시킨다. 아니죠.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외래종이 도입되면은 토종들이 죽어요. 그래서 다양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은 아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18번. 다음은 어떤 가족이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 문제가 조금 걸렸을 수도 있어요. 자, 문제를 쭉 보니까 발현 여부랑 성별을 다 알려줬어. 자, 그림을 그려보면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가 셋인데 첫 번째 여, 남, 여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발현 여부는 B급 쳐볼게요. 아빠 생겼고 엄마 생겼고 첫째 딸 아니고 둘째 아들 아니고 셋째 딸 걸렸네.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이것도 많이 했어.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가계도 관련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뭘 봐라? 엄마 아빠가 같은지를 먼저 보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같으면 그 밑에 딸을 봐라. 딸이 중요하다. 딸을 꼭 봐라 그랬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유전병 걸렸는데 딸이 안 걸렸잖아. 그럼 딸이 안 걸려서 엄마랑 반대니까 얘는 뭐밖에 안 된다? 상염색체 우성유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외우라고 제가 다 정리해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A로 표현해 보면 A로 이제 표현된다 했으니까 큰 A, 작은 A, 큰 A, 작은 A.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정상 작은 A, 작은 A니까 대문자 A랑 소문자 A 중에 결정되는데 A는 스몰 a에 대해 완전 우성이라 그랬으니까 이 친구가 유전병 유전자가 되고 이 친구가 정상 유전자이면서 상염색체 유전이다 까지 결론이 났죠.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자, 1번 가는 열성 아니죠. 우성 형질이지. 왜? 유전병이 이렇게 우성으로 표현되니까. 2번 가를 결정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다 아니죠. 상염색체에 있다. 3번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 유전자형은 모두 이형접합이다. 그죠? 둘 다 다른 모습이니까 이형접합. 맞는 표현이네요. 4번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될 확률은 4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이 하나 더 태어났대.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전병이 나타날 확률은 큰 A, 큰 A, 큰 A, 작은 A, 큰 A, 작은 A, 작은 A, 작은 A 요 4개 중에서 앞에 있는 이 3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전체 4개 중에 유전병 발현 확률은 4분의 3이게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이 아니니까 4분의 3이다. 정답 옳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좀 어렵긴 했는데 근데 제가 뭐 알려드린 거 충분히 연습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빠르게 해결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천이에 대한 설명이네요. 용암대지로부터 극상까지의 천이 과정이다. 자, 가와 나는 양수림과 음수림 중에 하나죠. 이것도 먼저 적어볼까요? 지으류, 초원, 관목 뭐예요? 양수림, 혼합 다음에 음수림 순서죠. 극상이 되고 최초로 등장한 지으류가 뭐가 돼? 개척자가 되죠. 오케이. 1번 2차 건성천이다. 건성천이는 맞아. 왜? 용암대지 시작했으니까. 근데 2차는 아니고 처음 시작했으니까 1차죠. 2번 가는 음수림이다. 아니다. 양수림이다. 3번 나가 가보다 약한 빛에 더 잘 적응한 군집이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양수림 같은 경우에 빛이 많아야 잘 사는데 얘는 적어도 잘 산다. 그러니까 약한 빛에 더 잘 산다 이 말이죠. 맞네. 나가 더 잘 살겠지. 천이가 진행될수록 지표면에 도달한 빛의 세기는 증가한다. 요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 때 다 설명했던 거고 문제로도 풀었어요. 점차 진행하면 울창해지기 때문에 빛의 세기, 즉 땅에 도달하는 거는 점점점 약해진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3번 되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골라라. 자, 지금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들 따로 나눴는데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고 그에 대한 것을 반대로 하면 반작용이라고 했었죠. 자, 1번 볼게요. 식물에 낙엽이 쌓이면 즉 낙엽이 토양에게 영향을 준대. 토양이 비옥해진대. 그러면 생물이 비생물에게 주는 거니까 반작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가가 아니라 나. 2번 빛의 세기에 따라 식물 잎의 두께가 다르다. 즉
환경이, 빛이 환경이죠. 생물에게 주는 거니까 작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가 아니라 가다. 틀렸네. 3번 곰팡이는 생산자에 속한다. 와, 이게 또 나왔어. 제가 파이널 강의 때까지도 얘기를 계속 했는데 곰팡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곰팡이,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곰팡이, 세균, 버섯까지. 이렇게 세 가지. 딴 거는 몰라도 되니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라. 이 친구들은 뭐다? 분해자다. 내가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곰팡이 생산자에 속한다? 아니죠. 곰팡이는 분해자라고 해야 되겠죠. 4번 소비자는 생산자가 합성한 유기물을 이용한다. 그죠? 소비자는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영양물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애잖아. 그러니까 생산자로부터 영양물질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떤 형태로? 유기물 형태로 얻는 거고, 생산자는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물질을 만들어내는 친구죠. 분해자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랑 소비자, 배설물 또는 사체를 분해하는 기능. 기억나시죠? 오케이. 정답은 옳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이 마무리가 됐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죠. 생각보다 별거 없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평이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2025년 시험도 쉬울 거냐? 그건 장난 못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해가 갈수록 어느 정도 이제 트렌드라는 건 있어요. 트렌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변하더라, 이렇더라 라는 건 있지만, 하지만 난이도 조정이라는 거는 역시나 이제 출제위원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올해 시험을 딱 봤는데 이번 시험이 좀 평이하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합격생을 확인해 봤더니 올 100점, 100 맞은 사람은 합격됐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필기시험으로 이거 지금 분별력이 없다. 이러면은 내년부터 또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정말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을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 시험이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설사 이렇게 평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어렵게 공부했으니까 이거 아주 쉽고 정확하게 100점의 깔끔한 마음으로 풀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에 또 우리가 시간 투자해서 나머지 2가지 전공 과목을 더 열심히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효자 과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대로 그 해 어렵게 나오면은 이 생물이 고득점 받는 순간 합격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그동안 시험 치시느라 고생하셨고 내년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